네, KTV 특별 생방송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의 호주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방문 기간 동안 전통 우방국인 호주와 관계를 한 단계 높이고 또 탄소 중립 기술 협력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정상 차원의 경제 외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KTV 특별 생방송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성과. 이 시간에는 호주 국빈 방문 주요 성과들을 점검해보고 또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에 호주 정부가 첫 번째 외국 정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자, 먼저 이번 호주 국빈 방문의 중요성과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통령의 호주 방문은 정말 아주 시기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 나왔던 이슈가 공급망 이슈가 있었죠. 공급망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가 그걸 또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문제가 있었고요. 급격하게 탄소 전환하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디지털 전환하는 가운데서 공급망 문제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말하자면 천연 광물의 엄청난 보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협력을 해야 될 나라가 바로 호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호주는 중견국, 이 인도태평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견국으로서 선진국으로서 중견국, 중견 선진국이다. 이건 결국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한 면에서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선진국으로서 여러 가지 그 어떤 글로벌 이슈에서 어떤 전략적 소통을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있고 또 호주는 또 우리와 2+2 이제 외교 국방의 2+2의 그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방산 협력이라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전통적 안보 문제나 또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나라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호주 방문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12년 만에 정상 방문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방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네, 뭐 지금 김 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국이나 호주 굉장히 지역 내에서 중요한 중견 국가라는 것이죠. 저희가 사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미들 파워 중견 국가라는 것이죠. 중견 국가들은 서로 힘을 합쳐야지만 이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2010년대만 하더라도 이 중견 국가 협의체가 지금도 있지만 믹타라고 해가지고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협의체가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갖다 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나라는 역시 한국이랑 호주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는 조금 뜸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미중 경쟁이 조금 격화가 되면서 호주가 또 완전히 반중 국가로 돌아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꺼리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제가 관찰하기에는 호주가 굉장히 중견국 협력에 열의를 보여왔었다. 그리고 한국에게 중견국 협력 러브콜을 갖다가 많이 보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조금 주저했던 입장인데 정말 호주는 지금 좀 전에 그 김 원장님이 말씀을 갖다 하셨지만은 저희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 이런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갖다 공유하고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대부분 다 이제 국빈 방문을 갖다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방문을 하실 때 이 지금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되고 있는데 굳이 해외 방문을 갖다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필요했던 방문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양국에게 모두 공통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문이었다고 생각을 갖다 하고
그런 어떤 공통된 이익은 저희가 토론을 갖다 하면서 네, 조금 더 말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어떤 성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 김 원장님께서는 경제적인 분야, 또 우리 교수님께서는 정책인 그런 외교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일단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호주라는 나라와의 동맹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주는 사실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에 실제로 병력을 또 파견을 그렇죠. 했었고요. 네. 또 피를 흘리기도 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좀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이번에 네. 문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또 전쟁기념관, 네. 또 참전 용사들을 또 만나서 감사하다는 걸 전하기도 네. 했습니다. 네. 그 두 나라의 교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파병을 갖다 한국전 네. 때 이제 파병을 갖다 했는데 10,000명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00명 정도 정말 예. 아마 파병 국가 중에서 5번째로 많은 그 군인을 갖다가 파견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사실 뭐 말이 쉽지 그렇죠. 다른 나라의 예. 분쟁에 개입을 갖다 해가지고 자국의 군인을 희생한다라는 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한국전 당시에 가평,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이때 이 호주에서 굉장히 많은 육군을 갖다가 투입을 갖다 해요. 네. 그래서 아마 300명 넘게 이제 전사자가 발생을 했고, 지금도 가평에 가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전투를 기리는 그런 어떤 기념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평 스트리트, 그러니까 이제 호주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캐나다, 영국 연방 국가들이 그 전투에 참여를 갖다 했는데. 네.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이제 희생을 갖다 기리는 어떤 그런 거리도 있고, 호주의 육군에는요 가평 부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정도로 이제 호주에게도 의미가 있고, 근데 이런 사실을 갖다 사실 잘 몰라요. 네.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숨겨진 한국전의 영웅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 뭐 동맹 관계라는데 사실 동맹은 아니에요. 예. 공식적인 동맹은 아니고, 예. 하지만 한국을 위해서 피를 흘린 굉장히 중요한 우방 국가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쟁 기념관도 가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참전 용사들을 불러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의를 갖다가 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 그 한국 호주 국교 수교 60주년 되는 그런 예. 해입니다. 모두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통된 가치를 지향하고 그런 어떤 또 가치에 기반한 이 국제 질서를 갖다가 저희가 강화하고 수호해 나가는데 같은 어떤 이익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호주와의 어떤 그런 이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60년 이런 어떤 교류, 어떤 그런 한국 전쟁으로 또 시작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되는 하나의 걸음으로 또 이제 계기로 마련이 될 텐데, 원장님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코로나19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호주 코로나19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좀 평가해 주시죠. 일단 두 나라는 뉴질랜드와 함께 선진국 중에서 가장 대응을 잘했죠. 네. 그래서 방역 성과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백신 접종률로 보거나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항상 보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이게 성적표를 매겨보면 제일 이제 그 가장 우수한 그런 성과를 올린 세 나라가 항상 나옵니다. 뉴질랜드, 호주, 한국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러한 그 방역 성과와 그리고 백신 접종률,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는 것 두 나라가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들이 마찬가지고 호주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확진자가 올라가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그 고강도 봉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다시 말해서 일상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방역을 더 엄격하게 방역 규칙을 지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이러한 방식의 그런 대응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은 호주는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이후에 자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았어요. 그래서 예. 자국민도 막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막은 적이 없는데 다 막았습니다. 막다가 한 1년 반 만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방역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두 나라가 뭐 선진국이 여러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위기 시에 위기 대응 능력이
탁월한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전 세계에 이렇게 보여준 이런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과 호주가 서로에 대한 어떤 재발견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12년 만에 대한민국 정상으로 호주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3박 4일 동안 여러 가지 일정들을 수행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메시지, 주요 행보 속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국의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전반적 관계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장구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 탄소 기술 개발과 상용, 우주, 사이버 등 미래 첨단 분야로 협력 분야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 속에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양국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경제 전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태양광, 탄소 포집 장치 등 친환경 핵심 기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탄소 중립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5분의 영웅과 17,000여 참전 용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참전 용사들의 인류애와 헌신은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핵심 광물의 탐사와 개발, 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맹자 관계를 맺은 두 나라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시작으로 상생 번영의 미래로 더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가운데 있었던 메시지 함께 보셨는데요. 자, 두 정상이 이제 서로 신뢰 협력을 다지면서 이번에 눈에 띄는 부분은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경제 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관계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략 동반자 관계를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죠. 그럼 이게 포괄적이라 하면 이제 뭐 컴프레hensive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에 다 이제 포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결국은 앞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민주적인 가치를 같이 공유한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게 지난 10월달에 한 호주 탄소 중립 기술을 협력하는 그런 협력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뭐 선진국 다른 일본 선진국하고 뭐 탄소 중립 관련해서 뭐 기술 파트너십 맺었다. 뭐 어느 나라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호주는 특별하죠. 호주는 특별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모든 나라들이 탄소 중립하겠다고 하면 탄소 중립을 2050년 또는 2060년까지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 강제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이행을 촉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만 우리가 하고 있지. 실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실제로 모든 나라가 다 2050년 또는 60년에 탄소 중립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자동차도 다 전기차겠죠. 그럼 전기차 배터리 문제,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벼워야 되니까 강철로는 또 못하겠죠. 그러면 결국 그 공급망의 상류 부분에서 엄청난 수요가 잠재돼 있습니다. 뭐에 대한 수요? 구리, 알루미늄, 히토류, 뭐 코발트, 뭐 이런 뭐 다 포함되는 것이죠. 바나디움 이런 게 다 포함해서.
그러면 전 세계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을 생산하고 정제해서 가공해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겠느냐. 이게 불행하게도 석탄같이 모든 나라에 이렇게 다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탄소 중립의 정치 경제학적인 배후에는 결국은 상류 부문에서 이러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호주는 대단히 전략적 가치가 높다. 네. 근데 이 한호주 탄소 중립 기술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호주가 먼저 제안했어요. 예. 보고 물론 호주의 속내는 기술 관련된 부분을 더 협력하자. 왜? 기술이 한국의 기술이 유명하니까 네. 예, 그런 거지만 우리가 이걸 덥석 받아가지고 앞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핵심 공정의 모든 전 주기에서 협력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상류 부문에서 우리가 부족한 아쉬운 상류 부문에서의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얘기고요. 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그 어떤 공급망 대란이라든가 향후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 있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어떤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예. 그래서 호주와의 어떤 관계는 다른 선진국과의 관계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산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호주는 우주산업 인공위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농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인공위성이 사용되고 또 여러 개 기후 날씨 문제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와 같이 우주 산업에서 우주 기술에 있어서 협력을 같이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호주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주 산업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또 그런 일정 정도 성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호주는 결국 한국과의 어떤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경제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생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적어도 이제 뭐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이 경제 공급망, 바로 이런 미래 산업, 우주 산업 이런 부분에 탄소 중립 그리고 디지털까지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나라다. 앞으로 호주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네, 탄소 중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호주는 여러 가지 어떤 천연 자원을 광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좀 맞았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사실 이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호주도 자기들이 자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을 가동해서 자원 외교를 사실 몇 년 전부터 하고 핵심 파트너로는 미국, 캐나다, 일본 이런 어떤 교류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와 또 이런 부분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 국제 관계적으로도 조금 더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또 어떤 속내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비슷한 얘기를 갖다 오늘 조금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된 민주주의, 뭐 인권, 법치, 시장 경제까지 포함해서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공유하고 있고 또 미국의 핵심 동맹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5개 동맹국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한국, 호주, 일본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양국의 이익이 포괄적으로 합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네. 전략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용어 자체에 너무 좀 저희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이게 그렇군요. 사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 그러는데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는 한 단계 격상된 것인데 그렇다고 어떤 명시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중국과 수교를 한 지가 내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데 아마 이 또 중국과의 관계도 하나 격상하죠.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사실 외교관한테 물어봐도 이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많은 국민들 사실 궁금해하시긴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이게 용어 외우기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용어에는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 양국이 여태까지는 어떤 미중 관계가 격화가 되면서 그리고 이 호주라는 나라가 사실 처음에는 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중 사이에서 상당히 균형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갖다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영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하고요. 근데 이 시진핑 주석이 참 이 놀라운 일을 갖다 해냈는데 저는 미국 때문에 이 호주가 반중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시진핑 주석, 중국의 전랑 외교 때문에 지금 호주가
완전히 지금 뭐 반중으로 돌아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는 분명히 이런 공통 이익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그 영역에서 이슈 분야에서 협력을 갖다가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안보 분야에서도 저희가 약간은 좀 꺼려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뭐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비교적 잘 해왔는데 네. 이 남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 협력은 저희가 조금 주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더 협력을 갖다 도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용어 자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것은 그냥 뭐 이거 하자라는 것은 뭐 앞으로 우리 관계가 아주 각별하다. 네. 더 각별하게 하자. 예. 뭐 오징어 게임 보면 뭐 그거 나오잖아. 우리 깐부하자. 깐부. 예, 예. 예. 뭐 깐부하자 정도로. 예. 근데 뭐 깐부도 가끔 뭐 배신은 하지만 예, 그 정도로 좀 각별한 관계를 갖다 유지하자. 뭐 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좀 선언적인 수준으로 좀 이해를 갖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그런 그 명칭, 네이밍에 집중하기보다는 둘의 실질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교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많아요. 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신남방 정책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 뭐 호주뿐만 아니라 사실 영국도 그렇고 그렇죠. 최근에 인도태평양이 굉장히 이제 네. 하나의 핵심적인 어떤 전략으로 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뭐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가 네. 자주 등장하잖아요. 많이 등장합니다. 예. 예, 이게 뭐 대세인 것 네. 같은데 사실 그 전에 대세는 아시아 태평양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아라는 대륙과 태평양이라는 바다를 연결하는 어떤 지역 개념이 네. 대세였다면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인도양과 태평양의 어떤 연결성이 조금 이제 불안정하다. 그래가지고 해양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해양 안보의 이제 중요성이 네.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나라가 호주예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뭐 사실 인도태평양이 미국의 전략 개념으로 발전한 것은 맞죠. 예. 중간 단계에 사실 이제 일본이 먼저 전략 개념화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호주라는 나라가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지역 개념이라는 것은 자꾸 변합니다. 이제 예.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이 그 전에 대세였다면 이제는 대세가 조금 인도태평양으로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 네. 호주뿐만 아니라 지금 영국, 뭐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EU는 또 EU 자체에 또 인도태평양 전략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영내에 관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전략 이전에 굉장히 인도태평양이라는 어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에 굉장히 애착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사실 뭐 인도태평양,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랑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갖다 살펴보면은요 대동소이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사실 세 개의 주요 요소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 3P라 그러는데 영어의 P. 그게 이제 People, Prosperity, 그다음에 Peace입니다. People은 뭐 사람, 인적 교류와 이제 문화적 교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Prosperity 번영. 결국 뭐 경제 교류, 뭐 경제적인 관여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겠죠. Peace는 뭐 번영, 죄송합니다. 평화. 그러니까 좀 영내 평화에 기여를 하자. 그러니까 영내에 안보적으로 조금 더 관여를 하자. 뭐 남방 국가들과 조금 안보 협력을 더 하자라는 것인데 앞에 P 두 개의 P가 조금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됐다면은 세 번째 P, 피스, 영내 안보 관여, 안보 협력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스콧 모리슨 총리가 야 이게 뭐 우리의 인도 태평양이랑 너희의 지금 뭐 신남방이랑 같이 좀 협력을 해보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people, prosperity, 인적 교류, 문화적 교류 그것도 더 열심히 더 잘하고 경제적 교류도 더 잘해왔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떤 안보 협력이 아니었었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스콧 모리슨 총리가 했었을 때는 조금 안보 협력에 더 방점을 찍고 얘기를 갖다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두 나라의 시너지요? 예, 그 호주가 인태 전략을 처음 그렇게 제안을 했을 네. 때는 사실은 보면은 중국이 커졌죠. 그렇죠. 중국이 커지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것은 만족할 수가 없고요. 다시 이제 재균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호주는 이제 규칙 기반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꼭 반드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부분에서 상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은 보게 되면 결국은 한반도 중심의 외교에서 좀 벗어나보자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반도 중심의 외교가 당연히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은 네. 결국은 정책적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그 공간이 바로 신남방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 신남방에는 인도가 포함이 되니까 결국 인태 지역하고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개의 정책의 어떤 접점 분야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실무적으로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서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어떤 분야별 워킹 그룹, 실무 그룹이죠. 실무 그룹을 만들어서 협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국가 간 협력에 있어서도 호주의 가장 중점적인 협력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대단히 가깝기도 하고 네. 또 인적 교류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호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신남방의 핵심 국가죠.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한, 호주, 인도네시아 삼각 협력을 우리가 제안을 한다든가 하면은 세 나라가 다 굉장히 좋은 건설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의 양 정책, 인터 전략과 신남방 정책이 같이 조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세부적인 분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공유하고 이러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바로 이러한 걸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호주와 우리나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 더 어떤 큰 그림에서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또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맞물려서 경제 외교라는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소 경제, 공급망 협력, 또 안보 협력까지 구체적인 협력, 또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회원님과 함께 하시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양국이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동 번영의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전해드렸지만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논의와 협력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요소수 사태 이후 핵심 또 광물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 원장님, 아까 조금 전에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이번 방문은 그 핵심 광물 관련된 협력 이 부분에 굉장히 또 많은 어떤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도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핵심적인 그런 광물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히토류,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뭐 구리, 알루미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2040년이 되면 2020년 대비해서 바로 이러한 핵심 광물들에 대한 수요가 최소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네. 오히려 좀 과소평가됐다. 현재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주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니켈 같은 경우에 현재 매장량으로 세계 2위, 생산량 세계 5위. 가장 요새 핵심인 리튬이라고 리튬 배터리라고 하죠. 리튬 매장량 세계 2위, 생산량 세계 1위.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런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 나라도 근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광물들을 캐내서 그걸 분리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분리 정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염 물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호주가 선진국인데 엄격한 환경 기준에 따라서 자국에서 이거를 정제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캐가지고 그것을 좀 환경 기준이 좀 느슨한 나라로 가서 그거를 이제 분리 정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어디서 해왔느냐? 중국에 했습니다. 네. 미국도 네바다에서 히토류를 캐가지고요. 중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중국에서 분리 정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먼지와 오염 물질이 배출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가져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앞서 제가 인도네시아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호주도 지금 중국과 좀 저렇게 좀 사이가 나쁜 상황에서 네. 결국 대체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국에서 그 분리 정제가 안 된다면 결국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핵심 광물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런 사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 정제하는 기술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의 그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프라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수소는 정말 특이한 물질입니다. 네.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어요. 미리 만들어 놓으면 다 날아갑니다. 왜 날아가느냐? 수소가 원자기호가 1번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그 용기를 만들어 놔도요. 알갱이가 작아가지고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액화를 시킨다? 액화시키는 건 천연가스는 영하 100 몇십 도면 액화가 되는데 수소는 영하 200 몇십 도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이건 액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수소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문제인데 향후 20년, 30년 동안에 수소 경제 관련해서 가장 강대국이 될 나라는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중동 국가 일부 국가, 네. 그다음에 호주, 일부 아프리카 국가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향후 수소 경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호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호주는 또 호주 나름대로 앞서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기술적인 협력을 해서 빨리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자기들이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 같은 나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서로 전략적으로 서로 맞아떨어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죠. 네. 예, 거기 들어가서 결국은 기술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방문은 바로 이러한 다목적 포석이고 또 장기적 포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이제 GVC라고도 하죠. 이런 부분들의 위기로 사실 요소 사태도 뭐 촉발이 됐고 여러 가지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경제 위기지만 그것들을 안보,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외교적인 부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공급망 리스크 대응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김 원장님께서 뭐 하시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요. 네. 뭐 공급망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뭐 전면적으로 해체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도 요즘은 그 전면적인 가치 이 사슬에서 뭐 중국을 갖다 완전히 몰아내자. 그러니까 뭐 탈동조화라 그러잖아요. 디커플링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국과 뭐 미국 완전히 따로 어떤 그 가치 사슬을 갖다 나눠 갖자. 중국을 몰아내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때는 약간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EPN이라 그래가지고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아이디어를 갖다 가지고 그 당시에 국무부의 부장관이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한국도 적극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 EPN의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은 정말 중국과의 어떤 전면적인 그 탈동조화
디커플링을 갖다가 도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바이든은 오히려 이 가치샷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리질리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 강화, 그러니까 재편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전면적인 어떤 재편보다는 미국의 어떤 핵심 산업, 뭐 그게 뭐 반도체, 뭐 그다음에 그 뭐 통신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리튬 배터리, 뭐 전기 자동차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이런 데에 자기 그러니까 미국과 조금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국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런 어떤 국가들 위주로 이런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강화하겠다 뭐 이런 거 같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트럼프는 야 여기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너 뭐 국물도 없어 뭐 이런 식이었다면은 바이든은 들어오는 게 너희들 국가에 이익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반도체 공급망 재편, 미국의 어떤 그런 시도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저희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아,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핵심 산업은 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핵심 산업은 무엇인가? 뭐 다 알고 있죠. 그런 핵심 산업의 공급망 재편에 저희가 조금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조금 선제적으로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게 어떨까? 핵심 파트너를 갖다가 저희가 골라가지고요. 그런 핵심 파트너들과 이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갖다 한다면은 그 뭐 요소수 부족 사태 같은 경우에도 미리미리 어떤 그런 노력을 갖다가 기울였다면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호주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원장님 아까 수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호주와 여러 가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까요? 그 말씀을 드리려면 네. 이제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일 좋은 거는 신재생으로 만들어낸 아주 깨끗한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하면 되죠. 예. H2O를 전기 분해하면 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 현재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철강 회사에서 부생수소가 많이 나옵니다. 수소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부생수소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 탄소가 많이 배출이 돼요. 네. 그러면은 나오는 탄소를 모아서 포집해서 이거를 땅 속에 묻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수소를 갖다가 이제 좀 만들어 보자. 이건 이제 그린 수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려면 결국은 탄소 포집 기술이 필요합니다. 탄소를 포집해서 이걸 갖다가 공기 중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러한 면에서 어떤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은 호주와 이 그린 수소 관련해서 이미 협력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기후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좀 무서운 것이냐면은 지금 기후 온난화가 되면은 자 과거에 우리가 고생대 시절에 굉장히 그 이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많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이 생겨나면서 그 탄소가 다 지금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광합성 이후에 그 식물들이 죽어가지고 석탄으로 묻히면서 네. 땅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러시아 동토 지역의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CO2와 탄소가 다 고체로 돼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기후 온난화가 되면 그것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결국은 이런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그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가지고 우리가 전면적으로 에너지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는 결국 한국과 호주가 같이 기술 협력을 하고 같이 기술을 가속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소는 또 앞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또 이걸 옮기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우리가 옮기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액화해서 옮기거나 두 가지인데 수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액화하기도 어렵고 어렵지는 않은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또 이것도 쉽지 않은 게 파이프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누수율이 훨씬 많아요. 이것도 역시나 파이프라인 밖으로 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양국 간의 어떤 기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 국가가 굉장히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 관련된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양국 간의 어떤 그 협력의 그런 전망 매우 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저희가 이제 경제 관련해서 핵심 광물 공급망, 또 여러 공급망 위기, 그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제가 오늘 계속 교수님께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겠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도 중요하고 호주도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호주와 탄소 중립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가지고 해내야 되는 것입니까? 참 그 질문도 아마 김 원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은 시청자들이 훨씬 더 속 시원하게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는데요. 뭐 지금 진행자분께서도 말씀을 갖다 하셨지만은 뭐 양국 모두 수소 경제라는 것이 이제 국가 정책국의 뭐 중요한 어젠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소 경제를 갖다가 해야지 사실 탄소 중립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양국가 모두 굉장히 야심찬 이 탄소 중립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요. 뭐 2050년까지는 뭐 반드시 탄소 중립을 갖다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국제사회에 해놓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조금 지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달성하기 어려운 어떤 목표를 갖다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좀 요번에 그 주목해서 본 사안은 이 한국이랑 호주가 아마 400억 원 정도를 공동 투자해서 뭐 매칭 펀드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800억 정도의 공동 기금을 만들고 공동으로 투자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양국가 모두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뭐 이뤄내자. 뭐 이제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떠한 후속 조치를 이 기금을 사용해가지고 후속 조치를 갖다 취할지는 그거는 이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을 갖다 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거 좀 말씀해 주실게요. 그 이제 공급망하고 이제 그 광물 관련해서는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비례적이지 않아요. 편향적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데 배터리 원료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4대 소재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재죠. 그다음에 이제 최종재인 배터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를 잘 만든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최종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앞부분에 이 상류 부분에서는 과연 누가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천연 광물에 있어서는 당연히 리튬 배터리니까 그게 중요한데 그와 함께 니켈과 코발트가 꼭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코발트, 전 세계 생산량의 코발트 70%를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DR 콩고라고 하죠. 거기서 지금 옛날에 브라자빌 콩고라 했습니다.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남쪽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콩고의 코발트 광산의 대부분을 중국 국영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 국영기업이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국영기업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코발트. 자, 그런데 그것은 배터리의 핵심적인 소재다.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강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중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기술의 발전은 배터리를 만들어내는데 코발트가 가급적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코발트 프리, 코발트 없는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거 현재 기술이 편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콩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뒤에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굉장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떤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지금 얘기한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봤을 때 결국 꼭 중국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어느 한 나라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지름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코발트가 가급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해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굉장히 수많은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한 줄로 나오죠.
탄소 포집 뭐에 대해 협력을 네네.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한 줄 안에는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뒷얘기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정상회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거기서 많은 MOU들이 맺어지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가는데 사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지금 좀 원장님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주 협력 관련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누리호 발사를 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스콧 모리슨 총리가 우주 관련해서 지난번에 쏘고 나서 또 바로 어떤 또 멘트를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난 10월달에 누리호 네. 비행 시험 발사를 했고요. 예. 이제 성공적으로 됐죠. 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기술을 과시한 겁니다. 전 세계. 자, 그러니까 한국이 저걸 성공했네. 그러면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믿을 만한 협력 대상 국가로서 급부상한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계속 우주 산업을 해왔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제약들이 많이 풀렸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기술이 증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한 호주 간 그 우주 산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호주는 산불 같은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또 위성 영상 이런 게 대단히 많이 필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달에 그 이제 13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호주의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가 같이 이제 MOU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그 로켓이라든가 인공위성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미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결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호주같이 같은 중견국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위협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바로 이 중견국 외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믹타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믹타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 이것이 진화돼 나갈 것입니다. 이 진화돼 나갈 것이고 더욱더 굳건한 어떤 기술 협력을 통해서 기술 공동 발전과 공동 개발과 협력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믹타 외교가 더욱더 강화돼 나갈 것이다. 뭐 믹타 안에서도 특히나 그것이 더 잘 되는 나라가 한국과 호주겠죠.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우주 산업 간의 어떤 그 우주 산업 기술에서 기술 협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호주와의 관계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교수님 이제 K9 자주포 이야기를 사실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방산협력 관련해서는 이것도 정치적, 외교적으로 또 같이 엮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방산협력은 정말 우방끼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게 한국이 상당한 방산 강국입니다. 예, 뭐 핵무기는 못 만들게 돼 있죠. 그렇죠. 핵무기는 안 만들지만 재래식 무기는 잘 만들어요. 그래서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 한화 디펜스 아주 훌륭한 방산 업체입니다. 뭐 LIG, 뭐 넥스원 뭐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훌륭한 방산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아마 한 9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전통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리와 이제 네덜란드를 제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바로 위에 있는 국가가 이제 영국인데 영국도 곧 제칠 거라고 생각했다 하고 한 2030년 정도에는 한국이 한 5위권에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호주도 강국이에요. 한 20위권인데 지금 10위권 안에 진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갖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국가, 한국 그리고 호주, 방산 강국 이 두 나라가 방산 협력을 한다는 말이에요. 양국 모두 미국의 동맹이고 이거는 상당한 파장이 있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지금 이거 K9 자주포 수출 저렇게 발표를 갖다 했잖아요. 약간은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산협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체적인 내역을 갖다가 잘 발표를 안 합니다. 이거는 워낙 지금 뭐 1조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고 그다음에 엄청난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발표를 갖다 했는데 아마도 이번에 체결한 어떤 방산협력의 내역을 살펴보면은요 상당히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방산업계에서는 수출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방산협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 저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방산 수출이나 수입이라는 것이 결국은 동맹국이나 우방국 위주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사고팔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윈윈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 한국과 호주도 분명히 어떤 윈윈이 되는 어떤 그런 협력을 체결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한국과 이 호주의 어떤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의 어떤 그런 협력도 조금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이런 K9 자주포 이런 부분들은 뭐 하드 파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네. 콘텐츠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프트 파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K 콘텐츠 스콧 모리슨 총리도 뭐 일단 워낙 이 부분은 오징어 게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징어 게임 그리고 또 기생충이고 워낙 많이 외국에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모리슨 총리도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이런 K 콘텐츠를 계속해서 이제 호주 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질문이 있어가지고 정말 여쭤보시면 어떡하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기생충 뭐 엄청났죠. 네. 뭐 이게 국제적으로 뭐 그냥 단순히 히트를 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뭐 문화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뭐 엄청난 그런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BTS도 마찬가지고요.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이게 뭐 국가적으로 뭘 이런 어떤 콘텐츠를 만들려고 장려하고 그래가지고 뭐 호주 사람들 보고 많이 보란 뭐 이거는 좀 어색한 것 같고요. 네. 아마 뭐 언젠지 모르겠는데 스크린 쿼터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한국 영화는 몇 편 이상 꼭 일정 기간 동안에 상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몇 편 이상 또 상영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스크린 쿼터제는 그냥 지금 법은 남아있지만은 지금 유명무실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스크린 쿼터제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시장 경제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경쟁력을 갖춰가면서 이 어떤 콘텐츠를 갖다 정말 잘 구비를 갖다 하면서 오히려 더 경쟁력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는 별로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정말 독특한 그 창의력에 의존하고 그걸 믿고 그다음에 지금 뭐 펀딩이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오징어 게임에 투자를 갖다 했고 그다음에 뭐 지옥도 뭐 투자를 갖다 하고 했으니까 그냥 뭐 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은 알아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외교 관계에서 이런 K 콘텐츠, 그러니까 단순히 K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두 나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그럼요. 제가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지금 뭐 교편을 잡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뭐 요즘은 저쪽 북유럽 국가에서도 많이 와요. 핀란드, 덴마크 이런 데, 노르웨이에서도 이제 학생이 오는데 왜 왔냐라고 물어보면 역시 K 드라마 얘기를 갖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이 방송을 갖다 보고 계시는 외교관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뭐 100명, 1000명의 외교관보다 훨씬 더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어떤 K-드라마, BTS,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과거에는 한국을 이야기할 때 항상 북한과 관련돼서 그래서 관련 영상을 준비하면 항상 뭐 미사일 쏘고 이런 휴전선 근처의 영상을 많이 틀었다면 최근에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서울의 이미지 밝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송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자, 오늘 이렇게 호주와 우리나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외교적인 부분, 안보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와 호주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로 한국에 격상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하게 되고 어떤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의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양국 간에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치를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법치, 인권, 자유로움 바로 이런 것이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그런 나라가 과연 있는가라고 봤을 때 별로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러면 호주가 같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국제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결국 호주도 한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국제적인 룰을 만들어 나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위치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 분야 같은 경우도 한국은 지금 어떤 나라인가? 한국은 지금 컨텐츠, 내용을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할리우드가 내용이 없어서 결국 그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리메이크해서 만드는 그러한 것에서 봤을 때도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자본이라든가 기술력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문화 산업이 꽃피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대단히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한 호주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걸 먼저 정확히 깨닫고 그래서 호주와 한국 간의 어떤 윈윈하는 그런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양 국가가 접점이 더 넓어질 것이다. 접점이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협력의 강도와 범위가 더욱더 넓어질 것이다. 저는 대단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주변 국가가 중요합니다. 멀리 있는 국가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국가와의 협력은 생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 국가의 협력은 앞으로 이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외교의 지평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이제 두 나라의 관계 발전 방향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얘기를 갖다 좀 반복하는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다가 공유하는 두 국가고 그런 어떤 가치에 기반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 그러잖아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같이 협력해서 강화하고 수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해요. 이것은 뭐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국익에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이제 중국의 부상과 관련이 있는데 저는 뭐 중국이 부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없습니다. 중국도 주권 국가고 더 부유해지려고 노력할 수 있고 더 강해지려고 노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지 이제 부상하면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갖다가 흔들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편적인 가치가 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그다음에 인권을 갖다 유린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가 이런 것은 조금 국제사회에서 호주와 함께 민주주의와 어떤 인권의 어떤 그런 언어를 갖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고요. 포괄적 전략 동맹자 관계에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잘 체결한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어떤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그다음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하는데 앞장을 갖다가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런 안보, 또 외교, 협력, 경제 부분까지 여러 가지 그 성과뿐만 아니라 그 어떤 밑에 있는 배경도 함께 오늘 말씀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또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교 수립 직후인 1965년 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두 나라의 교역액이 지난해 250억 달러로 5,00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한국, 호주 경제협력은 성공적인 결과를 지금까지 가져왔는데요. 자, 이제 다가올 새로운 60년을 대비하겠습니다. 한국과 호주 두 나라는 에너지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을 발판으로 세계 그린수소 시장 선점을 위한 청사진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자, 미래지향적인 협력 지속하면서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두 나라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KTV의 특별 생방송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성과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